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린 시절 추억에 헤매는 50대 주부입니다. 첫사랑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남자 그런 건 아니고요. 내게 유일했던 한 존재 때문이죠. 저보다 연세 지긋하신 연인 채널 구독자분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른 시린 마음이거든요. 물론 자식 먼저 보는 분들 입장에는 비할 바 아니지만 저는 계속 나이를 먹고 애를 낳고 이제 할머니 소리 듣고 늙어가는데 영원히 20살인 내 언니 때문입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으니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친정은 우리와 남동생네 가족에 언니네 가족까지 더해 더욱 북적북적하겠지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언니는 영원한 20살. 이젠 내가 언니보다 나이가 몇 배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았지만 늘 바빠서 우리를 잘 돌보지는 못했고요. 먹고 살기 바쁜 부모님은 부모 노릇 첫째를 그저 암 굶기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라 잔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삼남매는 언니를 중심으로 언니가 집에서 거의 우리를 먹이고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4살 차, 그때는 엄청나게 나이차 나는 어른 같았는데 지금 보니 언니 역시 어린 나이였죠. 저는 언니가 하는 건 하고 싶었고 작은 습관까지 언니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언니는 늘 노란 옥수수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가 먹을 것 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주나 보다 하고 언니에게 한글 배우고 숫자도 배웠죠. 그렇게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급식으로 나오는 노란 옥수수빵을 받아 낼름 먹었지 언니나 동생을 가져다 준 적은 없었네요. 먼저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철이 든 언니가 더욱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내 소중한 언니는 엄마 아버지 장사하는 장터에서 죽었습니다. 한창 이쁜 20살 나이에 집 없는 강아지처럼 파장하고 짐 꾸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 후진하는 트럭에 그대로 받쳐서 비명 한 번을 못 지르고 갔다 하는데 엄마는 언니 죽은 그때는 목을 놓아 울더니 그 후론 쌩하니 돌변하여 천하의 불효녀라고 부모 보는 앞에서 가슴에 대못 받고 죽어버린 나쁜 자식이라고 욕을 하며 저 세상이고 뭐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하니 가슴에 돌덩이이고 사느니 차라리 미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사실 저도 언니 생각을 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 생각할 만큼 삶이 녹록하진 않았거든요. 언니가 사고로 죽었다던 시장에 눈 하나 까딱 안고 장사 나갔던 모진 부모님처럼 저도 그렇게 짐승처럼 먹고 사는데 온 정신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 군대 가니 빈자리가 유독 컸는데 건강이 한층 안 좋아지신 아버지 때문에 엄마와 제가 굳은 일을 다 해야 했죠. 이때 엄마가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니 욕이더라고요. 무슨 년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그리고는 닭똥같이 커다란 물기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데 생각해보니 그날이 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에서야 엄마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애절하고 곱게 떠난 자식을 추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욕으로 딸을 추억하며 제사상 차려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듯 욕으로 푸는 모종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추모조차 남다른 이 가난한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언제나 언니가 죽었다던 장에 짐을 부리며 나도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던 저는 국민학교 때 짝꿍이었던 머스마 하나를 동아줄로 삼은 게 이때였습니다. 제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는데 이 녀석은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나사가 여러 개 빠진 듯이 늘 멍하고 말도 없는 이 녀석은 옥수수빵이 급식으로 나오면 늘 제게 주었는데 학년이 올라가 반이 바뀌었는데도 저 준다고 우리 반으로 건너온 녀석이었죠. 그리고 언니가 우리 남매 주려고 빵을 가져온 것과 같은 마음이란 걸 나중에야 눈치를 챘는데 어릴 때는 얘가 집이 부자라 맛없어서 저한테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반이 바뀌고도 저 가져다 준 게 심상치 않은 데다 우리가 5일장 가는 장마다 이놈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채소부터 고무줄 일바지까지 때에 따라 다 팔았는데 김장철엔 김장 물품,
수박철엔 수박, 양파철엔 양파, 마늘철엔 마늘 팔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얼 팔아도 이놈하고는 상관없을 텐데 일주일 중에 4번 열리는 장마다 우리를 쫓아와서 매일 10개씩 사갔습니다. 이러니 묻어나던 우리 엄마도 알아보고 말을 붙였는데 어렸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번개를 맞았나 말도 유들유들 제법 합니다. 또 왔네. 그냥 장에 쫓아오지 말고 차라리 총각집을 가르쳐줘. 우리가 갖다 줄게. 뭐하는 양반이길래 고무장갑에 일바지부터 매일매일 마늘 10접을 사간대? 장사하나? 그걸 사고 또 사고 할 정도면 엄청 크게 하나 본데? 우리도 보답 차원에서 팔아줘야 안 해? 낯짝이 있지. 어딘가 말만 해.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장구경도 하고 즐거운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덕진입니다. 제가 사실 영자 국민학교 짝꿍이거든요. 2학년 4반 되어서 첫 번째 짝꿍이 영자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늦게 터진 아이라 바보 소리 들었거든요. 1학년 때는 내내 짝꿍한테 쥐어뜯기고 그랬는데 영자가 정말 친절하고 얼마나 천사 같았는지 모릅니다. 커서도 영자만한 아이가 없었다 두고두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따라 장사 다닌다고 해서요. 물건 팔아주려고 왔어요. 그래야 일찍 들어가 쉬죠.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도움만 되나? 우리 먹여 살리는 단골인데. 이덕진? 영자하고 성이 같네? 아닙니다. 영자는 경주이시라면서요. 저희는 전주이시입니다. 그래서 동성동본은 아니죠. 천만다행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물건 샀으면 가시지. 나 바쁘거든. 왜 그려? 너 쉬게 해주려고 장마다 쫓아다니는 짝꿍한테? 한 번 짝꿍은 영원한 짝꿍이지. 가서 냉차라도 한 잔씩 먹고 와. 이건 최고 단골한테 엄마가 사주는 거니까 이거 들고 둘이 갔다 와. 혼자서도 충분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눈치가 참 빠르셔요. 이제 곧 점심때니까 간 김에 밥도 사 먹이고 그 편에 어머니 식사도 들려보낼게요. 잠시만 고생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느물느물하게 장마다 저를 쫓아다니던 이놈에게 미친 척 시집을 가라는 엄마 말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게 얘네 정말 잘 살거든요. 그 시절 자동차에 피아노까지 있는 부잣집이라 아마 얘네 집 운전기사가 우리보다 잘 살 겁니다. 그런 집에서 가게도 없이 장 따라 도는 우리 집과 사돈을 맺겠습니까? 덕진이 얘도 여전히 공부는 안 해서 대학은 안 들어갔지만 어릴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키가 쑥 자라고 얼굴도 부잣집 도련님상으로 제법 괜찮게 커서 여자들이 자꾸 쳐다보고 제가 탐내기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놈이 그냥 괜시리 절 따라다닌 건 아니었는지 저 아니면 장가 안 들겠다고 밥도 안 먹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는 포기하라느니 말하느니 대차게 들이받아서 저는 그 부잣집 며느리로 정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덕진이는 일단 시집만 오면 편해질 테니 걱정 말라고 저를 꼬셨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셔봤자 뒤끝은 없는 양반이니 일단 며느리로 들어오면 게임 끝인데다 어차피 자기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아버님은 우리 친정 이야기 듣고 왜 하필 그 정도였지 크게 반대하는 마음은 없는 데다 막상 저보고는 야무지고 생활력 강해 보인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을 꿈도 못 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슬그머니 쥐어준 돈봉투로 혼수도 제법 부끄럽지 않게 해가면서 엄마가 무슨 복인지 몰라도 너는 네 신랑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때부터 한창 나이에 죽은 언니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23, 이미 20에 간 언니보다 나이가 들은 때였어서 더 절절하고 기분이 이상한 것이 언니처럼 나에게 옥수수빵 가져다 준 짝꿍과 결혼하게 된 저는 언니 보듯이 남편을 보기로 다짐을 했지요. 그의 말대로 시어머니 없어서 편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시집살이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과 남편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하기로 했지만 남편이었던 덕진이는 가게 맡아 한답시고 냅다 물건들을 뿌려대서 큰 손해를 끼치는 바람에 유보된 상태로 너는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해라 하던 중이었거든요. 매사에 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서 직원 월급을 상의도 없이 2배로 인상시킨 데다 명절 선물을 거하게 쏘았던 것이죠. 결국 저 자식은 사업할 그릇은 아닌갑다 내려앉히고 형님이 바빠서 행차하지 못하는 자리에 대신 참석하며 명함 들이미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형님 내는 중매로
사업하는 집에서 모셔온 며느리였답니다. 그런 형님은 없어도 너무 없는 장돌뱅이 집에서 들어온 저와 동서지간이 된다는 것에 무척 자존심 상해하셨지요. 게다가 친정엄마에게 준 제 혼수 비용이 결국 시아주버니에게서 나온 것을 알게 된 형님은 대놓고 저를 업신 여기셨습니다. 이래저래 격떨어진 제가 두 남자를 움직여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언감생심 꿈에도 못 꿀 집에 일원이 된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형님은 바리바리 혼수해 오셨으니 기분 나쁠 만도 했습니다. 사실 형님네 부부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부였는데 서로 간에 존댓말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친해 보이지 않는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콩닥콩닥 싸우면서도 남편은 먹을 거 하나라도 생기면 무조건 저에게 줍니다. 누가 있건 말건 저를 챙기는데 남들은 팔불출이라고 할지 몰라도 아버님이 또 그걸 보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자기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보다 낫다고요. 이 소리에 형님이 푹 하고 웃으셨는데 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요. 우리 둘 다 하도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다 보니 그러시구나 하고요. 왜냐면 형님네하고 시댁은 사업적으로 끈끈하게 엮여 있는 데다 아버님이 형님과 사업자금 문제로 상의하시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럴 때면 아무 보잘것없는 친정을 둔 저는 기가 죽었는데 형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했죠. 생각해보니 저는 형님처럼 남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돈탄에서 혼수해온 얄미운 동서밖에 안 되잖아요. 언젠가 남편에게 왜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였냐고 물으니 저는 같이 비 맞아주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형수처럼 깐깐하고 무서운 여자보단 저처럼 모자라서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좋답니다.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 옥수수빵 자기가 맛없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고 하대요. 뭔가 퍽퍽하지만 구수하니 꽤 먹을만 했는데 제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금방 끝나서 자기 건 내주고 본 거랍니다. 제가 아무튼 먹는 것은 사양 않고 홀딱홀딱 먹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남편은 같이 비 맞는 사람이 아니라 비 막아주는 사람이니 분하지 않냐고 하자 웃으며 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는데 형님은 사업적으로 변변찮은 남편이 또 보잘것없는 여자와 결혼해 자기네가 우리 두 부부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집 근처에 살림 차린 우리 신혼집에 뭐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불시에 들이닥쳐서 사사건건 깐죽거리며 시비 거는데 형님이 있는 집 아가씨라 그런가 원래 좀 새침하고 네 가지가 없습니다. 시댁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은 형님이 데려오신 분이라는데 그분하고도 사이가 별로거든요. 신혼 초 명절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하러 들락달락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아주머니가 형님 욕을 어찌나 하던지요. 나는 원래 이 집이 아니라 큰며느리네 집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저거 시집간 데서 아이고 잘됐다 했는데 시댁 아줌마들 요리 못한다고 아줌마 하나 데려가도 되죠? 하더니만 나를 딱 뽑은 거야. 왜 하필 나야? 내가 일 그만두려고 했다고. 지집에 내가 저거 어릴 때부터 그 집서 일해서 사모님이 내가 해준 미역국 먹고 산후조리하고 저거 기저귀 빨고 그랬거든. 근데 말 배우자마자 나한테 야야하면서 아줌마 이거 안 보여? 이랬다니까. 어머 형님이요? 부모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 사모님은 존대했어. 그 집 사장님 10살 때 그 집에 들어가 일했거든 내가. 사모님이나 사장님이나 둘이 있을 때는 이모 이러는데 하여간 못됐어 기집애가. 예민하기는 어찌나 예민한가. 저거 어릴 때 내가 집주인들 심성 좋은 집 소개받아가지고 일 그만둘란다 했는데 밥 안 먹고 들어 누웠대. 다른 참모들이 저거 먹이려고 돈가스 튀기고 빵 들이대도 안 먹는다고 벽에다 집어 던지고 나만 데려오라고 했다는데 이러다 딸 죽는다고 월급 2배 주고 다시 드렸거든. 그런데 나 오는 날 눈 부릅뜨면서 아줌마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죽어도 우리 집서 죽어. 그러는데 시겁했다니깐. 그때가 여고생이었는데 심보가 저러니 친구고 남자고 백이겠어? 완전 놀부딸이야. 사장님이나 사모님은 안 그런데 요 누이같이 저거 하나만 저래. 지 밥 다 먹고 일하는 사람들 밥 먹으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반찬 들여다보고 간다니까. 혹시 고기 쌓아놓고 먹나 해서. 그 정도예요? 부잣집 아가씨라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머니 실력은 인정하나 봐요. 뭔가 형님이 속정이 들어야 잘해주는 성격인가? 시집 오면서까지 모시고 온 거 보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죠 뭐. 아주버님이나 시아버지는 좋으니까 두 분 보고 버티세요. 아유 몰라. 기집애가 볼수록 싹퉁바가지라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지 인생 내내 보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저러면 언제 내가 사람 대우 받겠어? 됐다 그래.
나도 저거 애 낳다 뒤진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보다 처음 봤어. 조심해요. 새댁 친정이 별 볼 일 없다며. 처음에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어디 저런 걸 동서로 들이냐고 펄펄 뛰고 난리쳤거든. 자존심 상한다나 뭐라나.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요. 저도 덕진이가 왜 나하고 결혼했는가 모르겠고요. 암튼 형님 친정이 시댁 사업하는데 큰 도움 되어주니 다행이죠 뭐. 미워하신데도 할 말 없고요. 시어머니 안 계시는 만큼 형님 말씀 따르는 게 당연해서 그런가 보다 해요 저는. 하긴 저것만 빼고 또 이 집 남자들이 심성이 퍽 좋아? 그치? 남편도 중매로 결혼했대서 끼리끼리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괜히 고생하신다고 인사하더라고. 지색씨 까탈스러운 게 자기 탓 마냥. 내가 원래 저래서 익숙하니까 걱정 말라 했지. 아참, 근데 새댁도 주인집 며느리인데 내가 너무 말 놨네. 미안해요. 괜히 혼자 친근감 들어서.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저도 이게 편해서 좋아요. 우연인지 이 심보 못된 형님은 우리 언니처럼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우리 언니와는 정반대였죠. 집에 있으면서도 당장 어디론가 쇼핑이라도 갈 것처럼 화려한 정장이나 투피스 차림으로 꾸미고 있었는데 부잣집 딸내미라 자기 몸 가꾸고 치장하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아줌마와 함께 명절 준비하고 장보고 온 저에게 오이 마사지하게 오이 얇게 점여 오라길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점여서 갔는데 보자마자 집어 던지더니 자기 친정에서 데려온 아줌마 하는 거 보고 배우라며 저를 다시 내려보냈지요. 오이 마사지용 찾으시네요 했더니 또 시작이라며 한숨을 푹 쉬시는 아주머니는 오이를 연필 깎듯이 돌려서 얇게 점인 것을 내주며 기집애가 시집와서도 손 하나를 까딱 안 하려고 한다며 욕을 하였고요. 저는 수더분한 사람만 보다 부잣집 아가씨의 까칠함을 처음 보고 당하는 거라 재미도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형님이 동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이래저래 못마땅한 저에게 까탈을 부린다 해도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친정에서 데려온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그런 성격이구나 한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시장바닥에서 구르다 어이없게 죽은 언니도 저렇게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생각이 들면서 왠지 서러워졌는데 당시 우리 친정은 아버지가 완전 몸져 누우셔서 차례는커녕 간신히 먹을 것 장만하며 먹는 게 다였습니다. 머슴마인 남동생이 음식 장만할 리 없었고 아버지 간호에 가며 음식 장만할 틈 없는 엄마는 담 너머로 넘겨다 주는 남의 집 음식으로 명절을 때우셨거든요. 결국 차례도 못 지냈는데 저는 제사상에 차례상도 못 받을 우리 언니 생각에 마음이 무척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제사는 좀 그렇고 추석이나 설 차례라도 내가 언니에게 한 상 차려주고 싶다고 하니 그래라 하는 겁니다. 제사도 차례도 결국 산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남편은 명절 아침에 시댁으로 건너가기 전날 저 편하라고 상까지 펴주고 행주로 싹 닦아서 대령을 해줍니다. 한창 이쁠 나이에 처절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처형에 대한 예우랄까 남편이 선뜻 허락을 해준 게 제 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동생이 배고프다 하면 그 조막손으로 요리를 해주었거든요. 어릴 적엔 부모님이 시장 나가시면 집에 우리 셋만 있는 때가 많았는데 언니는 라면을 끓여주거나 후라이팬에 쌀을 달달 볶아서 물엿을 부어서 굳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누룽지를 기름에 달달 튀기듯이 볶아서 설탕을 뿌려주거나 삶은 고구마도 물려서 안 먹는다 하면 기름에 붙여서 먹게 했거든요. 이상하게 음식은 기름에 튀기면 맛있어집니다. 어린 언니는 그래서 손에 기름이 튀어서 생긴 상처가 많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컸어도 언니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지 한 번도 해서 준 적이 없는 게 가슴에 박혔던 제가 언니한테 한 상 먹이고 싶다 하니 그러라 한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와 시댁 장 보면서 저도 언니 상에 올릴 것들을 조금씩 샀는데 한 3, 4년쯤 그렇게 보냈다가 말끝에 아주머니가 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시댁 음식에 돌아와 언니 상에 올릴 음식 하느라 그날따라 늦잠을 자가지고 늦어진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부랴부랴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먼저 가서 시 아주버님과 차례상 차릴 동안 후딱 언니상 차려주고 나가려 하는데 형님이 쳐들어온 것이었죠. 자기가 데려온 아주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혀서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이 추석 전날 날 잡고 말싸움이 났나 본데 아주머니가 폭발하여 네 동서는 그 어린 게 먼저 간 언니 차려주는데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뭘 한다고 일하는 사람 붙들고 잔소리냐 하며 대판 붙은 거죠. 형님은 원래 있던 아줌마들은 그런가 보다 해도 친정서 데려온 아줌마는 내 편이어야지. 어째 원래 아줌마보다 더 말을 안 들어먹냐 대판하고는 아침에 남편만 오니 저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거창하게도 아니라 옷방에 작은 상 펴놓고 차린 음식들은 조잡하게 보이기도 했는데 동생으로서 언니에게 바치는 음식에다 언니 20살, 저 16살에 가서 그때 좋아하던 음식이라 보통 차례상과는 달랐는데 형님이 너는 며느리로 들어와 정신이 있냐 없냐, 죽은 친정언니 상을 왜 남의 집 며느리가 된 동서가 차리냐 다다다 쏘아붙이더니 옷방에 차린 언니 차례상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와 달리 형님의 말에 서러워져 오열하며 대들었는데 언니에 대한 그리움에 시집오며 언니와 같은 나이라 형님에게 품었던 일말의 기대감 혹은 환상이 깨진 이야기도 마구 쏘아붙인 것 같네요. 이게 뭐야? 난 또 아줌마가 동서가 친정언니 차례상 차린 데서 뭔 짓인가 하고 와봤더니 야, 진풍경이네. 누가 차례상에 김치전을 올리니? 돌았나? 이거 뭐야? 누룽지 튀김 아냐? 동서 무슨 병 있니? 친정에서야 본데 없이 컸대도 시집와서는 격에 맞는 차례상 봤잖아. 뭐뭐 올라가는지 몰라? 생선을 갈치구이? 송편도 아니고 뭐야 이거? 술빵? 돌았네. 동서 가난한 집은 차례를 이렇게 차리나 보다. 아 웃겨. 빈티나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 언니가 나한테 차려준 음식들이에요. 엄마가 부모 없어 먼저 간 못된 것이라고 제사도 안 차려주고 명절날 차례상도 못 받아서 내가 그냥 남들 잔칫날 굶지 말고 와서 먹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며느리 돼서 그 집 차례 준비하니까 혹시라도 걸릴지도 몰라서 예법도 안 따지고 그냥 거렁뱅이 먹는 상처럼 골방에 조용히 나 사는 것 보러 온다면 온 김에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라고요.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갈치구이는 언니가 우리 먹으라고 양보하는 바람에 한 토막 온전하게 먹어본 적 없어서 준 거고요. 김치전 누룽지 튀김은 언니가 나 배고플 때마다 해준 음식이에요. 언니가 죽었을 때 나도 중학생이라 시장 따라다니는 언니한테 해줄 수 있었는데 나는 뭐 한다고 한 번도 해서 먹인 적 없는지. 형님요, 처음에 얼굴 보기도 전에 우리 언니하고 같은 나이라는 것만으로 우리 언니 같을 줄 알고 좋았는데 형님 까탈스럽고 못되게 구는 것도 우리 언니가 부잣집서 태어났으면 저랬겠지 하면서 나는 안 싫었다고요. 동서야, 왜 우니? 난들 그런 사연 있는 줄 알았겠니? 사람 되게 나쁘게 만들고 있어. 나는 언니 죽은 것도 몰랐거든. 미안해. 나는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서방님 혼자만 달랑 와서 동서 뭐하나 하고 온 거지 딱히 혼내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울긋불긋하고 생전 안 올리는 음식 한가득 올라와 있으니 한 말이고. 저는 언니가 죽은 날처럼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지 같아 보이는 차례상에는 내 나름대로 언니를 추억하고 음식마다 미안한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송편 대신 올린 노란 술빵은 언니가 가져다 준 옥수수빵이었는데 받아서 허겁지겁 먹을 생각만 했지 뭐가 들어갔는지 생각할 틈도 머리도 없어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음식이 결국 형님 눈엔 빈티나 보이는 것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언니가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은 날까지 시장 바닥에서 그 몇 푼 안 되는 물건 정리하다 간 것도 그렇거니와 조문객도 별로 없는 휑한 장례식, 부모님은 부모 앞에서 숨 놓는 불운이라며 욕하는 것으로 슬픔을 풀고 당시 16 엄마 아빠보다 더 부모 같던 언니를 잃은 저는 밥도 안 먹고 내내 울다가 발인 날 진이 빠져 혼절하며 쓰러졌는데 또 제가 링거라도 맞으면 돈 들까봐 그대로 들쳐업고 내올 정도로 지질이 가난한 그때 기억이 생각나서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그 정신을 하고 부모님이 언니 물건 냉큼 가져가 버릴까봐 급하게 언니 졸업 앨범 챙겨서 그 안에 작디작은 중학생 때 사진 한 장 건진 저는 마지막까지 초라하고 그로부터 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지 같은 상을 받게 미안해서 못돼 처먹은 부잣집 아가씨인 형님과 너무도 다른 언니에 대해 우리 언니는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30이어도 20살, 50이 되어도 영원한 20살, 내가 늙어 꼬부라져 죽어갈 때도 20살이지만 영원한 언니의 시간이 갈수록 언니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꼬질한 언니가 화상 입어가며 해준 음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라고 여지껏 내가 받은 사랑에 앞으로 받을 그 어떤 사랑과 정성도 언니만큼은 아닐 거라고 절규를 했지요. 형님은
제가 이렇게 나오니 평소와 달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미안하다, 그런 사이인 줄 몰랐다, 그만 울어라 하며 건성으로 달랬는데 제가 언니 졸업 앨범에서 잘라서 상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더니 저와 언니 사진을 번갈아 보며 놀랐습니다. 내 죽은 언니를 안다는 못된 형님은 저에게 너네 언니가 얘라고? 얘가 죽었어? 동서 네가 얘 동생이었다고 하며 무척 놀라워했죠. 정숙이가 니네 언니야? 왜 말 안 했니? 나도 얘한테 신세 줬는데. 너네 언니는 내가 아는 가난한 애들 중에 제일 의리 있던 애였어. 언젠가 만나면 내가 살해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시장 따라다니다가 파장하면서 물건 싣는다고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어요. 20살 때. 엄마는 못된 년이라고 제사상도 안 차려줬어요. 먹고 살기 빠듯하고 생각하면 아프니까. 그런데 저는 아파도 자꾸자꾸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의 허락받고 명절에 언니가 먹을 것은 차려주려고. 근데 형님은 우리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 언니 같은 애하고는 안 노실 것 같은데. 논다기보단 내가 일방적으로 신세를 졌지. 동서도 나 못된 거 알지? 모르겠어. 나는 바리바리 싸들고 시집와서 그래도 시댁에 큰 도움되고 지분은 있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정주는 것 같진 않거든. 근데 동서는 맨입으로 그것도 혼수까지 우리 서방님이 해줬단 소리에 나도 모르게 심술보가 터지는 거야. 물론 나도 어릴 때만큼 못되게 굴지 않는 게 나를 좀 착하게 만든 게 정숙이야.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이게 착해진 거예요? 나 예전엔 더했어. 우리 엄마도 지금까지 나처럼 못된 사람을 본 적 없다고 할 정도야. 내가 정숙이하고 같은 중학교 다녔어. 같은 반인 적은 없고 옆반이었는데 내가 최고로 못됐을 때였거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다 짜증나고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못된 짓만 골라가고 있었어. 꼴 보기 싫은 짓 하면 나 어디로 멀리 보내겠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반장이 학급비 거둔 것을 훔쳐가지고 짝짝 찍고 있었다. 반장이 엄청 가난한 애였는데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당당한 게 배알이 꼴려가지고 내가 엄청 싫어했걸랑. 형님 정말 못됐네요. 어떻게 돈을 찢어요? 진짜 못됐다. 그럼 벌 받아요. 나도 그땐 최고조로 못됐던 때라 지금은 안 그래. 들켜도 엄마가 물어주면 되니까 하고 찢어 발기다 보니 나도 겁이 더럭 나는 거야. 그래서 오리발 내밀려고 돈을 도로 채워놨거든. 그걸 양호실 가던 정숙이한테 딱 들켜버렸네. 서로 얼굴은 알았거든. 나는 바로 소문나겠지 했는데 잠잠해서 그 애가 더 큰 요구를 할 줄 알았거든. 우리 집이 부자인 거 다 아니까. 물려입은 교복 입고 다니는 애가 분명히 뭔가 입막음 쪽으로 나오겠지 하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때 걸린 게 2학년 때였는데 졸업하고도 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잠잠한 거야. 와, 정말 입 무거운 애였구나. 나 같으면 애들한테 저 애가 돈 찢어서 버렸다고 소문낼 것 같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조금 신뢰가 생긴 것 같아. 신뢰요? 형님 시집 오며 친정서 데려온 아주머니도 형님 욕하시던데. 동서, 그 아줌마 나 어릴 때부터 집에 있던 아줌마인데 나도 쌓인 거 많아. 엄마 대신 나 챙기면서 안 보는 데서 내 궁둥이 때리고 꼬집고 그랬어. 뽑기는 엄마가 뽑았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엄마 쫓아내려는 할머니한테 붙어서 얼마나 이간질하고 감시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작은 집 속닥지를 봐서 삐딱하고 사람을 안 믿어. 방황 많이 했지. 못되기도 못됐고. 인정해. 그래서 데리고 왔어. 누가 속 터져 뒤지나 보자 하고. 나 없어지면 친정 물건 싸질면 나를 텐데 그 아줌마가 이익 보는 거 나는 싫어. 동서 붙들고 내 욕하듯이 동서 칭찬하는 듯이 제사 지낸다고 꼰지르고 이간질하잖아. 아무튼 나도 성격 더럽기도 하고 괜히 동서 얄미운데 그 아줌마하고 붙어다니며 내 욕하겠지 먼저 선 긋고 했어. 드러난 듯이 동서 칭찬하면서 막 자극하더라고. 돈 그렇게 쳐들여서 들어와서 장돌뱅이보다도 대접 못 받는다고. 아무튼 그래 동서. 그때 오이 마사지 그것도 내 취향 아는 자기가 해야지 동서한테 시키고 내가 발광하는 거 보잖아. 그래 사람들이. 나는 은혼 확실한 사람이야. 동서가 정숙이 동생이었구나. 그렇게 진중한 아이가 아까운 나이에 그렇게 됐구나. 나는 나이도 먹고 덩치도 자라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여전히 20살인 언니처럼 한도 끝도 없이 못된 줄만 알았던 형님도 뭔가 그녀만의 애환이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차례 지내러 가자고 저를 데리고 일어선 형님은 내가 정숙이만큼은 아니라도 동서 챙겨줄게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은혼 확실하다더니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서 도와줘야지 했다던 형님은 추석이 지나고 조용히 저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는데 활짝 웃고 있는 중학생 시절의 언니였습니다. 학교에 사진사가 오는데
그 일이 있고 형님이 언니의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숨기고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아저씨가 공짜로 찍어주마 해서 찍은 사진인데, 가난해서 친구들 사진 찍는 동안 보면서 부러워만 하던 언니가 그렇게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나중에라도 이 사진으로 언니를 찾을 생각이었다며 이젠 조망만한 사진 말고 큼직한 사진 올려놓고 언니 차려 먹이라고 했답니다. 물론 형님은 여전히 못됐습니다. 제가 먼저 임신하니 대놓고 질투하고 아들 낳으니 툴툴대면서 애가 잘못 찾아들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저는 형님이 안 싫습니다. 손은 무겁게 아기용품 들고 오신 데다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우셨거든요. 웃으면서 형님도 곧 장손 낳으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곧바로 정말 그럴까 하며 한숨 한 바가지인데, 아무리 부자라도 아들 못 낳아 엄마가 쫓겨나네 어쩌네 하며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 들이라는 집구석서 잘하면 형님처럼 됐을 것 같긴 합니다. 형님은 아들 셋을 내리놓고 시댁에서 명실상부한 맏며느리에 지금은 까탈스럽지만 누구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위엄을 가진 사부인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언니만큼은 아니라도 못난 동서를 잘 이끌고 챙겨주십니다. 저도 지금은 정숙 언니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언니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고요. 언니가 그러했듯이 특별하게 못된 형님을 귀엽게 보면서 잘 다독이며 살고 있답니다. 나중에 저와 형님이 언니를 만나 모두 반겨 꼭 안아줄 날이 오겠죠. 나이 들수록 그리운 우리 언니를 추억하며 사연 보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인해 사회에서 성공했지만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께서는 사고로 인해 모두 돌아가시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조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고 희생하면서 대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엄마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잘 씻지도 못했으니 친구와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첫 학교라는 사회생활조차 쉽지가 않았기에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이쁨 받는 학생은 아니었죠. 파릇파릇한 꿈이 자라는 어린 시절, 전 그저 빨리 지루한 어린이 시절이 지나가고 어른이 되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초창기 제 장래희망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어른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던 분이 바로 4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열정이 넘치셨고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보다는 좋게 타이르시면서 봐주시곤 하셨습니다.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고 살가운 티 하나 없이 말도 별로 없는 저를 선생님께서는 잘 챙겨주시며 보듬어 주셨죠. 오늘도 우리 정기가 숙제를 안 해왔구나. 그래,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결국 숙제는 너 스스로 위해서 하는 거라 앞으로는 조금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왜 안 했는지 말해주겠니? 몰라요. 저는 4학년이 되어서도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몰랐으니 간단한 셈도 당연히 할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무작정 혼을 내기보다는 저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택하셨고 이내 제 일상을 쭉 신경 쓰며 지켜보시더니 이내 수업이 끝나면 제게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나긋나긋한 선생님의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한글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야. 이렇게 쓰면 된단다. 오, 그래. 그렇게 또박또박 한 글자씩 쓰면 되는 거야. 한글은 무척이나 과학적인 원리를 담은 글자라 요령만 알면 우리 똘똘한 정기라면 금방 깨우칠 거다. 장하다 녀석아. 선생님은 제가 글씨 하나만 쓰는 것만으로도 크게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칭찬도 받아본 놈이 기뻐한다고. 사실 첫 칭찬을 받을 때는 그저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연이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선생님의 달콤한 칭찬은 어느새 저를 춤추게 만들었고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와 살았던 집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동네 아래쪽에 있는 가르등까지 내려갈 정도로 저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위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저를 기특하게 보시고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제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제 몫의 도시락까지 싸오기도 하셨고
자주 안아주시고 다독이면서 제 허기진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참으로 든든한 분이셨죠. 친구가 없었기에 친구들이 저마다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노는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저를 선생님은 행여 제가 기가 죽을까봐 자신감을 심어주시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저의 숨겨진 재능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우연찮게 제 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기분이 상하는 날이나 우울한 날일 때면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온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저는 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뛰었는데 그렇게 뛰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도 진정이 되었거든요. 그걸 눈여겨본 선생님께서는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제게 제안 한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정기야, 너 이참에 육상부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니? 내가 볼 때는 넌 누구보다 소질이 있고 제대로 훈련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선생님 생각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께서는 제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겁내하는 저를 살살 잘 설득하시며 기어코 육상부에 가입시킨 거죠. 그 당시 육상부를 맡았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밀어붙인 덕에 받아주시긴 하셨습니다. 얘가 그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애죠? 보아하니 영 신경을 못 써주시는 모양인데 뭐 신발 살 돈이나 있겠어요? 육상부 하려면 제대로 된 러닝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제가 마련해 볼 테니 신 선생님은 우리 정기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듯 육상부 선생님께 마치 자식 맡기듯 진심을 담고 맡기셨고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기에 제 육상 인생은 시작되게 되었죠. 선생님께서는 육상부에 들어간 첫 기념으로 작은 파티도 해주시고 선물로 비싼 운동화까지 사오시며 제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그나마도 다 떨어져서 끈으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는데 직접 허리를 굽히시며 제 안 씻은 발을 직접 손을 닿아 낡은 운동화를 벗겨주시고 새 운동화를 신겨주셨더랬죠. 하늘이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마치 친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의 정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 선생님은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셨기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제가 1등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기에 오직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어하시던 육상부 선생님도 제가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씩 기록이 단축되는 것이 보이니 흡족해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상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니 다른 부원들이 시기 질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지들보다 한참 못났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게 보이니 속이 뒤틀렸나 봅니다. 제가 조롱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지만 선생님의 마음씨까지 매도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정신연령 낮은 것들은 제 신발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제 옷을 사라지게 하는 유치한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고통과 역경을 이겨냈단다. 그러니까 정기도 용기를 내면서 살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만 있다면 저는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날고 기는 애들이 있지만 저는 연습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무조건 1등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렸네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드디어 대망의 대회 날이 찾아왔을 때 많이 떨렸지만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출발 신호가 나고 저는 선생님을 떠올리는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선생님은 큰 소리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다른 선수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까지 와서 응원을 해줬지만 저에게는 선생님의 응원이 전부였기에 그걸 밑거름 삼아 없던 힘까지 짜내서 열심히 달린 결과 저는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처음 나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난생 처음 누군가를 제치고 1등이라는 것을 해보는 승리의 쾌감은 나이가 들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약속대로 1등을 하자
선생님께서는 뜨겁게 저를 안아주셨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녀석, 내가 너는 잘할 줄 알았다. 아주 기특해. 잘했어. 거봐, 노력하면 되잖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넌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면서 너가 원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될 거다. 네 인생의 꽃길을 네가 한번 만들어 가보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날은 엄청난 희열로 가득 차며 꿈인지 생신지 모를 내 생애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의 가치의 재발견을 하며 자신감을 세웠고, 이렇듯 제가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는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 가끔은 할머니의 아들 노릇을 해주시고는 하셨죠. 배운 지식인에게 약하셔선 할머니께서는 늘상 황송해 하시며 대접할 것도 없으니 죄송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 집에 반찬이나 각종 먹을 것을 챙겨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등이 나가면 전등을 갈아주셨고,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와 정리정돈도 싹 해주시고 가시는 우렁각시 같은 분이셨네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선의를 베풀었던 적이 없었는데, 마치 어두운 제 인생에 환한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꼭 선생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은혜도 갚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꼭 은혜를 갚아야지. 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만큼 꼭 베풀게요. 선생님은 종종 집으로 오셔서 할머니께 좋은 약을 건네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할머니와 말동무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관심이 고맙고 감사했던지 가끔 선생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고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꼭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참 좋은걸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정기를 알게 되었지만 지금 이토록 든든한 인연이 되었으니 누구보다 정기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할머니가 주무신 후에는 제 숙제를 봐주시곤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같은 베개를 베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참 포근해졌는데, 선생님은 이젠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고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셨던지 제게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내며 속내까지 드러내 주셨어요. 정기야, 그거 아니?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했는데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해야 하거든. 그런데 동생들 학비 대주고 하려면 의대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 게다가 학비가 많이 비쌌거든.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려다 보니 선생님이 되었는데 우리 정기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 선생님 대신 우리 정기가 그 꿈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꼭 의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의사는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정기처럼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거든. 뭐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잘할 수 있는 거야. 정기는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달리잖아. 앞으로 우리 정기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다. 의사가 되어서도 선생님을 모른 척하거나 하지 말기야. 안 그럴게요. 저는 선생님처럼 꼭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남을 돕고 살고 싶어요. 그래 정기야, 참 좋은 생각이다. 꼭 그래야 해. 라고 저와 힘을 주며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약속한 것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없는 제 인생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리는 꽃같은 미래에는 곁에 선생님이 항상 계셨어요. 앞으로 계속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됐습니다. 바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선생님과의 인연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할머니께서는 워낙 나이도 많으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할머니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되었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는데 그런 저를 대신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셨죠. 선생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아무도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으실 생각까지 하셨고 저 역시 선생님이라면 믿고 기댈 수 있어서 희망에 부풀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기 아버지의 사돈의 팔촌되는 사람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정기에게는 제가 삼촌뻘인걸요. 제가 결혼하고 15년째 핏줄이 없어 고민이 많았었는데 정기의 소식을 듣고 남보다는 친척을 입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리 수소문에 데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기의 보호자로서 제 아들로 자라게 하고 싶네요. 라고 큰 덩치를 가지신 분이 나타났는데 정신이 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때를 써보기도 하고 우기기도 해봤지만 이미 결정된 어른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얼굴이 역력한 제게 큰어머니께서는 저를 위로하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줄은 알겠지만 네가 계속 선생님 옆에 있으면 앞으로 선생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구나. 너 때문에 힘들게 사실 거야. 선생님이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지? 사람이 자기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야. 때로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제가 그간 선생님께 얼마나 짐이 되었는지 알게 되면서 여러 밤낮을 꼴딱 새며 진지하게 제 미래와 선생님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선생님을 떠나야 비로소 선생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로지 선생님을 위해 제 마음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었네요. 제가 먼 친척네 입양되기 전날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지만 괜히 더 정붙을 것 같아 저는 거절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제 마음을 아셨던지 농담을 곁들여 서운함을 내색했습니다. 정기 이제 서울 간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쌀쌀 맞은 거냐? 그래도 정기랑 나랑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서운한걸? 선생님 좀 봐, 정기야. 선생님께서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로 저에게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맘만 울컥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끝까지 미련을 갖게 될까봐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떠나는 날에도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 될 삼촌이 절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차를 출발시키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뒤쫓아오며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기야 잘 가. 가서 꼭 편지해. 선생님 주소 알지? 기다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큰 소리로 인사하셨는데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눈물이 계속 흐른 상태에서 어느새 깊은 잠에 깨어나서 보니 낯선 서울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하고 바쁘고 멋진 도시였지만 다른 의미로는 저에게 있어서 참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과 사람이 많은 백화점을 가보니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를 입양하신 삼촌 네분들도 모두 저에게 잘해주시며 방을 내어주시고 따스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이는 등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귀하다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전기불도 들어오고 물도 퐁퐁 나오는 아파트가 참 신기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이장님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서울에 오면서 더 큰 부자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서울의 위력을 알게 되었죠. 시골 촌놈이 운이 좋아서 서울 소년이 되었는데 사람의 적응력이란 참으로 무서워서 저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시골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정말 보고 싶었고 그리워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상하게 답장이 오질 않아 오매불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내게 답장을 안 보내는 것인지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니 가끔씩은 외롭기도 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가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였고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꿈 하나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양부모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저희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글도 제대로 못했던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육상부였기에 운동도 아주 잘해서 키도 훌쩍 커버려 절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몰라볼 것 같았지요.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전에 순박했던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에 물들어 야가졌고 점점 계산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맘 먹은 대로 얼굴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샌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매섭고 날카로운 눈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를 느꼈던 것은 제 양부모님이셨죠. 지금이 야물딱지고 좋은데 뭘 그래요? 원래 남자라면 모름지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기야, 잘하고 있어. 너무 순박해서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다. 더 독하고 더 강하게 이겨내고 버텨내야지. 네가 이 사회에서 밟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며 아버지께서 단단하게 제 의지에 힘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 바보 멍충이 정기가 맞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악착같이 올라가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켜 찾아뵙기 위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의대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제가 다른 친구들을 제쳐야 했는데 경쟁사회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더군요. 마침내 부모님과 저와의 합작인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고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양부모님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지도 8년가량이 됐는데 사이에 연락이 뚝 끊겨버려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참 궁금했습니다. 마침 학교가 개강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저는 다시 시골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네요. 만약 제가 의대생이 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을 하니 절로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지 않았길 바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큰 기대를 품으면서 고향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런데 학교에 도착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8년 만에 제가 다녔던 학교를 들르니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는데 분명 이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책걸상에는 먼지가 푸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학교 근처에 있던 슈퍼에 가서 물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했던 슈퍼 사장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변한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다행히 애들도 선생님들도 몇 없었던지라 동네 토박이답게 모든 정보를 알고 계셨더랬죠. 제 그리운 박영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드문드문 꺼내자 찰떡같이 알아들으며 관한 정보들을 줄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2년 전에 폐교가 됐어요. 이 동네에 워낙 아기들이 없으니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지키려고 앞장서서 노력했지. 박영근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을 워낙 사랑하고 지키셨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렇잖아도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이미 몇 다녀가기도 했는데 여길 떠나셔서 내가 전할 소식이 없네. 선생님도 이곳에 워낙 정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 여길 떠나시기 싫어했는데 학교가 일이 되는 바람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황망해 가지고선 결국 저는 선생님을 뵙지 못하고 집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서울이 워낙 넓은 곳이니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그 못난이 정기가 선생님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리고 그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린 게 무척이나 아쉽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접고 예정대로 의대에 진학을 한 뒤에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입학해서도 공부할 것도 참 많았고 수술을 하기 위한 실습을 할 때에는 수술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일반의가 되고 전문의가 되기까지 저는 선생님을 생각했고
오래전에 이미 소식이 끊기고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졌는데 아직도 저는 이상하게도 선생님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마도 저의 마음에 있어서 유일한 휴식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며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도 선생님 말고 다른 안식처가 필요하더라고요. 늘 곁에서 날 지켜주고 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아내 될 사람 말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선자리도 참 많이 나갔지만 워낙 사람들의 가식적인 면모를 많이 보다 보니 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닥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신에도 짝이 있는 듯 저한테도 인연이 있었던지 정기하면 눈 높다는 얘기를 달고 살았던 제가 정말 우연찮은 운명 같은 인연으로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실수로 제가 유치원 차량을 뒤에서 살짝 박은 게 인연의 시작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감싼 여자였고 절로 저를 감쌌던 선생님이 떠오르며 아내와의 미래를 점찍게 되었지요. 이렇듯 제 모든 삶은 선생님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절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니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소중한지 딸바보가 된 저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딸이 너무 예뻐서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곱게 딸을 키우니 딸도 제 마음을 알아주며 우리는 너무나 사이좋은 부녀가 되었답니다.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중에 꼭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딸에게 듣게 된다면 그 어떤 아빠도 한박 웃음을 짓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은 아내의 명랑한 성격을 닮아서 착하게 자랐을 뿐더러 부모에게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았고 속도 썩이지 않고 사교육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공부하란 말 대신 꿈을 키우라는 말을 늘상 말하고는 했는데 덕택의 딸은 어렸을 적 꿈이 선생님이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교대에 합격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선생님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선생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도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달고 살았네요. 딸은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서 당당히 선생님이 되어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고 너무나 잔잔한 일상에 이토록 평온할 수는 없다 여겼을 때 바로 방심하고 있을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우연히 딸의 방에서 앨범을 꺼내려다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 통장은 딸이 월급에서 남은 것들을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돈들이 담겨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 모든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어서 무척 놀랐는데 처음에는 그저 다른 계좌로 이체했나 싶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급여를 똑소리나게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고 자신이 돈 번 이후로 부쩍 절약하고 아꼈으며 참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안사람은 사회에서 돈 버는 게 힘든 것임을 알았다 여기며 딸의 지나친 절약의 이유를 찾았더랬죠. 그렇게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며 조금씩 딸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하며 저와 안사람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저도 이제 교사가 되어 나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해서 이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인사드리러 데려오고 싶은데 아빠 시간 되실 때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거의 통보식에 가까운 결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딸이 늦게 들어온다거나 어디를 자주 놀러 간다거나 특별히 꾸민다거나 남자친구가 생긴 징조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할 사람을 마련했나 놀랍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이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단단했고 단호했어요. 드디어 작은 내 딸이 어른이 되어 둥지를 떠난다는 것에 아버지로서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마냥 끼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하고 없는 시간을 내어 딸의 예비사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남자 보는 눈은 있던지 첫인상은 번듯하면서도 선하게 생긴 사람이더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느낌이 어디선가 본 듯한 처음 봤음에도 마냥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수정이와 미래를 약속한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수정씨의 한결같이 깊은 배려에 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딸과 같은 선생님이라는 그 남자는 적당한 유머와 농담을 곁들여 딱딱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줄 아는 유도리 있는 사람이었고 사연을 들어보니 딸과 2년 전부터 좋은 사이로 만나고 있었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딸을 내어줄 마음을 갖기 위해 왜 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봤더니 잠시 수정이와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은 후 신중하게 생각 후 이리 대답하더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께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요. 수정이는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싸준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결혼할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는 그런 저를 믿어준 사람이고 마음을 못 잡은 제게 먼저 결혼하는 게 어떻냐고 말해주었어요. 욕심인 줄은 알지만 제가 그런 수정이의 손을 잡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수정이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 했지만 말끝에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 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이 살아온 연륜에 의해 읽히더라고요. 저는 말을 끊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잠깐만, 방금 정훈 씨가 말한 우리 수정이와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아빠,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사랑하는 남자를 곤란하게 하기가 싫었던지 딸이 중간에 끼어들며 해명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비겁하게 수정이 뒤에 숨지 않고 나와서 수정이 손을 꼭 잡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씀드릴게. 사실은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크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래서 저희 식구들 모두 열심히 돈을 벌면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월급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하는 입장이라 결혼할 상황이 못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빚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대강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행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많이는 안 해주셔서요. 세상에 이게 웬걸. 빚이 8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딸은 이런 사람을 뭘 믿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기도 했죠. 귀한 내 딸이 뭐가 못나 저런 가족들 비탄감에 매달려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나 속이 타들어 가더이다.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간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으니 이 결혼은 볼장 다 봤다 생각하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후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딸이 냉큼 따라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으며 황급히 말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빠 사람 앞에 두고 이건 아니잖아요. 빚이 8억이 있다잖냐. 가족들 비탄감에 매달리고 있는 남자에게 널 어떻게 시집 보낸단 말이냐.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이나 아냐? 아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진 빚도 아니고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 입어서 생긴 돈인데 저 사람 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딸의 기막힌 두둔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아차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딸의 차곡차곡 모아온 통장에서 훅 빠져나간 거액의 금액이 불시에 떠올랐는데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서 딸에게 내심 물었지요. 그러고 보니 너 혹시 저 남자 가족빚 네 월급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 설마 아무리 사랑에 눈이 어두워졌기로써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는 없어 내 딸이. 그치? 그런데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딸이 왜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들이 이체된 곳이 어디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부터 자기 부모 빚을 갚기 위해 여자 등골이나 빼는 그런 남자를 어느 부모가 내어주겠습니까? 그래 이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더더욱 이 결혼을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더랬죠. 순박한 내 딸을 속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남자가
너무나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라 대놓고 딸과 그 남자 앞에서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나한테 매달리고 펑펑 울면서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맞불 작전을 펼치는데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을 것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랬죠. 그 이후로 어이없게도 딸은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며칠 버티다가 오매불망 외동딸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 아내가 저를 붙잡으며 딸을 달래어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아내에게는 제 마음을 얘기하며 난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아내는 절망하며 그 이후로도 딸이 좋아하는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가며 딸 학교에 출퇴근을 했지만 딸은 전혀 미동의 기색도 없이 점차 그깟 중하지도 않은 사랑 때문에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녀석이 모르는구나 싶었고 어쩌면 돈 걱정 한번 하지 않고 넉넉하게 자라서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죠. 늘 우상을 바라보듯 애정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던 딸의 시선이 서글프고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아비로서도 마음이 아렸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된다더니 매일 딸 때문에 힘들고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점심시간 때 입맛도 없고 해서 잠시 눈을 붙일까 싶었는데 그때 딸랑하는 소리가 들리며 병원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이셔서 지팡이를 치고 오셨는데 하필 점심때라 조무사들은 다 식사하러 나갔고 저만 입맛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때였죠. 할아버지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비교적 정정해 보이셔서 제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1시부터 진료 시작인데 혹시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무릎이 자주 아프네요. 관절염이 있기는 한데 더 심해진 건 아닌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정중하고 점잖은 느낌이 많이 배우신 분 같았지만 옷차림이 참 허름하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오셨기에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라 대기자도 없겠다 마냥 노인을 기다리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막간을 이용해 그분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지그시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김정기 원장님이시군요. 이름이 참 좋네요. 혹시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꽤 하시지 않으셨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다는 것은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고향에서 제 어린 시절을 봐왔던 분인가 싶어서 곤두세우게 되었죠.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가장 인생에서 약했고 보잘것없던 시절이라 누군가가 기억하는 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느낌이었기에 드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소시적 개구진 남자애라면 누구나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애써 둘러대며 그리 얘기하자 할아버지는 지그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돌고 도는 편이지요. 그때는 어린 정기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정기 어릴 적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 세상이 요지경이란 말이 딱 맞소. 아직도 달리기 1등을 해서 기뻐했던 정기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나 시간이 흘러서 의사와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재회하게 되다니 이것도 참 요지경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설마...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요목조목 자세히 보며 기억하기 위해 애썼고 고생을 많이 했던지 심하게 파인 주름살 속 얼굴에서 제가 무척이나 그리워했던 선생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저는 스르르 진찰하고 있었던 손이 떨궈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잠시 멈추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고 조금씩 정신이 들며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박영근 선생님이신가요? 정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분인 박영근 선생님 맞으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맙소. 이제는 아무도 얕잡아 보지 않고 넘보지 못할 귀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를 아직까지 기억해 주는구랴.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동안 선생님을 위해 참고 남겨두었던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히 그때만큼은 어린 정기와 인자한 선생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 보였네요. 저는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아 헤맸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인 같은 선생님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제가 성공하게 된 것은 선생님 덕분인데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의 약속이 절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참으로 의미 있게 진료실에서 차를 나눠 마시며 그동안 해묵은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의미 있게 여기며 그간 살아온 얘기를 하자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고는 좋은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모습만 허름해졌을 뿐 여전히 인자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고 부드러운 웃음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변했지만 선생님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더군요.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 뵙게 되다니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나도 참 신기합니다. 꿈에서도 그리웠던 제자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 이렇게 어엿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들어보니 이 근방에서도 인품 좋은 선생님으로 유명하시더군요. 매년마다 불의후 성금도 내시고 의료 봉사도 자주 가신다고 하고요. 나는 곁에서 정기 씨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진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네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 그보다 사실은 내가 선생님을 뵈러 온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은 문득 저를 찾은 이유가 있다 말씀하셨고 단순히 편찮으셔서 오셔서 우연처럼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게 무슨 말씀이 있어서 오셨다는 뜻이 맞다 여겼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고 제 심장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맥이 탁 풀리며 또 다른 위기의 고민에 봉착하고야 말았더랬죠. 사실 우리 손자가 선생님의 귀한 딸과 혼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왠지 이름도 그렇고 내 옛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기라면 분명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제자된 좋은 인연에 내 사사로운 일이 엮여 참으로 미안하고 내 본이 못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손주가 하도 사정이 딱해 내 사정을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손자 녀석이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 좋은 녀석인 건 확실하고 그건 내가 보증합니다. 세상 물정 몰랐던 못난 애비가 진 빚은 이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해결할 테니 결혼을 시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두 사람이서 힘을 합쳐 살아간다면 분명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닿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손자가 제 딸과 이런 관계였다니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저지만 그간 은인 같던 선생님이 느닷없이 나타나 이런 부탁을 제게 하니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이것이 제 문제였으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더러 가난하고 빚 많은 집안의 여식이랑 결혼해서 한평생 비탄감을 하고 살라 하면 절 살게 해준 선생님의 부탁이니 내 차마 거절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자식은 다릅니다.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란 내 딸이 그저 반짝반짝 사랑할 때의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고 서글프고 마음이 괴롭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보듯 미래가 뻔한 결혼에 제가 딸이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한들 아직 연이 되지 않은 며느리의 것을 탐내고 바라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집안에 절대로 보낼 수가 없던 터라 원하는 대답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현하고 일단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은 후 돌려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그토록 원했던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쉬이 마음을 정했음에도 죄송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영부영하던 사이 제 대답을 기다리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제 난감해하는 얼굴을 보고서는 하던 얘기를 속으로 감추시고는 저더러 잔이나 부딪히자고 하시며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것만 같던 선생님이었건만 제 자식은 여로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저는 선생님과 포장마차에 가서 잔을 기울였는데 그저 울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니 선생님께서도 이런 제 결정에 깊이 한숨을 쉰 후 다시 한번 손주와 제 딸의 결혼을 위해 청을 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못 정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하며 준비한 돈 봉투도 함께 내밀었네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 돈을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 인생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건데 제게 은인 같은 선생님께 뭔들 아깝겠습니까? 그치만 제 자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은 선생님 댁에 못 보낼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인데 저는 손주분을 제 사위로서는 도저히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드님도 제 사돈으로 못 맡을 것 같고요. 제가 못나서 자신이 없어서 그릇이 크지 않고 인격이 덜 돼서 다 제 책임이니 절 원망하시고 제 딸은 놓아주십시오. 금쪽 같은 제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입니다. 애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젊은 시절 사랑의 열병이 식으면 분명 후회하는 날이 올 텐데 전 제 딸을 단 한순간이라도 후회하며 살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제 진심을 아시고는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셨던지 혹여는 제가 괘씸하다고 생각했던지 좋았던 표정과는 달리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의 감정이 동요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이내 벌떡 의자를 잡고 일어서더니 제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뺨에 긁히게 만들었고 전에 없던 노발대발한 모습으로 포장마차 주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구나. 네가 어릴 적 헌신을 다하고 지극정성 진심을 다했건만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거냐? 감히 너 따위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감히 내 손주, 내 아들을 무시해? 뭐? 네 딸은 안 돼? 참 기가 막히는구나. 네 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손주를 기만하고 상처 주냐? 내 아들이 죄가 있다면 세상 물정 몰라 큰 돈을 날리고 손주는 애비 살리겠다고 도왔을 뿐이다. 가만히 있는 내 손주를 네 딸이 먼저 사람 마음을 흔들어대며 지 돈을 우리에게 떠안기듯 안기고 아버님 어머님 애교 부리며 결혼해달라고 애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선 것뿐인데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의사가 되면 뭐하냐? 여전히 후진 인생 살고 있는데 가난이 그리 무서우면 잘 사는 네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 좀 나눠주고 걷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을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 텐데. 됐다. 나도 너 같은 거 제자로도 생각 안 하고 사돈 될 인연은 더더욱 아니니 인연으로 시작된 거 악연이 끝났으니 이만 끊도록 하자.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네 딸이 얼마나 잘 사나 내가 죽기 전에 눈 부릅뜨고 볼 것이야. 네가 날 선생으로 여겼다면 허울뿐인 눈물 콧물 빼지 않고 그 은혜를 알아서라도 감히 내 말에 토달지 않고 결혼 허락했을 것이다 이놈아. 다신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놀랄 정도로 다른 면모를 보이시며 제게 악담을 퍼붓고 지팡이에 몸을 지탱하며 포장마차를 나가 정반대길로 걸어가셨고 저는 그렇게 가버리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보며 긁힌 뺨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고자 했던 인연은 결국 자식 혼사로 인해 끝장나게 되었고 처음에 딸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겠노라 고집을 부리다가 남자의 변심과 독설에 떨어져 나가고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 버려 결국 제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한동안 딸도 저도 못다한 인연에 시름시름 앓다가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고 딸은 조금이나마 마음 정리된 뒤 아내의 소개로 부유한 지금의 사회를 만났고 언제 힘든 사랑을 했냐는 듯 새사랑 새사람에 적응하며 축복받은 결혼을 하며 여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행복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걸려 찾아가 봤지만 여러 번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었고 제 맘의 짐이라도 덜기 위해 제가 아내 몰래 갖고 있었던 2억 원 정도를 선생님께 전해드렸는데 돈은 받으셨지만 여전히 저와는 앙금이 남겨진 상태가 되었네요. 세월이 흐르며 저라는 사람은 바뀌었는데 왜 선생님은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제게 웃음 지어줄 거라 여겼는지
제 착각으로 이뤄진 환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참으로 아프네요. 언젠가 선생님께서도 이런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라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